유시민 작가는 첫째, 왜 명태균은 국힘에만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왜 국민의힘의 고위 정치인들이 명태균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뇌의 본업과 부업을 보수와 진보로 설명을 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명태균이 서식하기 좋은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대표적 논객 전규재 씨는 현재 보수에 처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며 왜 보수는 지도자를 만들지 못하는가를 설명을 하며 보수의 영웅주의적인 편집증으로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다라며 유시민 작가와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의제를 이끌지 못하고 민주당에 끌려가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일가견이 있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 쪽도 그 옳게 살려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를 해요. 생존과 자기 이해 둘 다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과 의미 둘 다를 추구해요. 근데 그 비중이 다른 거야. 이 생존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아주 강한 쪽이 보수가 되고 워낙 강해.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덜 강한 쪽 또는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쪽 이쪽이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진보 쪽도 자기 이익을 안 챙기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챙기겠죠. 그쪽도 자기 이익을 엄청 챙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대표가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하자면 없는 영웅을 말하자면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편집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그 자생력이랄까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표를 저는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 저기까지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잖아요. 네. 왜 몽땅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들만 관련됐을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너무 궁금하죠. 그죠? 네. 근데 심지어 다 유력한 정치인들이야. 센 자리 노리는 네.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선 왜 국민의힘 당과 보수 정당 만의 인사들만 관련이 돼 있을까 명태균 씨하고 그거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상한 짓을 한 사람 같은데 왜 그 김종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젊은 이준석까지 아. 왜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뭐 사기꾼이다, 뭐 미친 사람이다, 뭐 허풍쟁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때는 다 아삼육으로 아삼육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그렇게 몰켜 다녔을까? 그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네. 우선 첫 번째 관련해서 진보 보수에 대한 뇌과학적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네.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생물학자들 말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는 뇌에 기거하는데 우리 뇌. 네. 이게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 뇌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그렇겠죠. 유전자가 생존해 나가기 훨씬 위해서 나아요.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뇌를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뇌를 만든 목적은 생존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뇌의 본업이에요. 그게. 저만 본업 부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뇌도 일반적으로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본업은 생존.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이게 원래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의 뇌는 되게 특수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얘가 쓸데없는 부업을 하나 한대. 뭐예요? 생존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나는 누구지? 왜 존재하는 거지? 나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떻게 사는 삶이 훌륭하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과는 관계없네. 생존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많아요. 네. 생존 안 하고 막 죽어버려 가서 막 이걸 자기 이해라고 그래요. 부업, 뇌가 하는 부업. 원래 자연 내에서 이걸 시킨 건 아닌데 예. 얘가 이렇게 너무 특수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기 이해, 부업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인이에요.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의 생존을 다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세상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이렇게 수항하는 분들은 그 뇌가 본업을 내팽개치고 부업에만 몰두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보예요. 에? 전 아닌데 그럼? 이게 진보예요. 본업에 세게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보수가 될 확률이 높고 생존. 부업에 많이 가중치를 두는 뇌는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수정당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물론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생존하려는 그 본업에 너무 충실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 혹은 부도덕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험 감수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진보 쪽 사람들은 되게 자기 이해 쪽에 상당한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활동하는 뇌를 가진 사람들이 진보를 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거 여론조사 내가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너 만들어줄게 이러면 이래도 되나? 이게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왠지 좀 비참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하고 충돌하면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이 주변에 꼬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 그 스타일로 그러니까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동시에 불법적일 수도 있는 어떤 것 그것이 성공하기만 하면 나의 이익을 크게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네. 그걸 안 하는 경향이 강해요. 성향상 이 뇌의 본업에 충실한 분들이 국힘에 주로 모여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자, 생존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나에 맞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게 진보정당, 민주당 네. 포함해서 이쪽이에요. 그 이제 모임들도 보면 주로 국힘당의 기반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가 주식 종토방, 뭐 부동산, 재테크 맞아. 이런 데들이 주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무슨 인문학 뭐 공부 모임 이런 거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쪽은 민주당이 세요. 난 사회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명태균 씨가 서식할 수 있는 땅은 이 보수정당 쪽이에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바닷물도 퍼먹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7번 드셨다. 봤잖아. 물고기들 똥물이야 그거. 서울대 나오셨다면서요. 서울대 나왔어.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보수 정당도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까지 만드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논리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한다는 거잖아요.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비공개 여론조사를 막 해서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돼. 네. 윤 총장이 보고해달래. 아크로비스타 같은데 막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딱 맞지. 오로지 내가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 권력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이 생존 욕구, 생존 본능에만 거의 올인한 사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일수록 명태균 씨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또 능력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DNA가 맞는 거라고. 그렇지. 딱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의 원래 반이 보수를 지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당은 썩었을지라도 어쨌든 많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또 쫓아가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진보는 아주 불리한 거 아니에요? 작은 흠결에도 진보는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거고 네. 보수는 어느 오늘을 나라나 뒤집었어도 계속 아니 나타날 수 근데 있는 봐봐. 거잖아요. 뭐 저는 잘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적 뇌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야. 맞아. 진보적 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야. 네. 인간의 본성에서 그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렇지.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그 움직이려 방향으로 하고. 움직이려 한다. 이익을 쫓으면서 좀 도덕적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자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진보도 나오고 뭐 그러겠지. 네. 아니 그 보수 쪽도 그 옳게 살려는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를 해요. 생존과 자기 이해 둘 다를 해요. 그러니까 이익과 의미 둘 다를 추구해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다른 거야. 이 생존을 추구하는 이 본성이 아주 강한 쪽이 보수가 되고 워낙 강해.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덜 강한 쪽 또는 양쪽이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쪽 이쪽이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진보 쪽도 자기 이익을 안 챙기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챙기겠죠. 그쪽도 자기 이익을 엄청 챙겨요. 네. 그래요? 그렇지만 후한무치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챙기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죽어버린다든가 나락가잖아요. 은퇴해버린다든가 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냥 그렇다고.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존보다 뭔가 더 중요한 본인의 가치가 있을 때는 생존마저 포기하는 일이 그렇죠. 발생하는 거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죽었다 깨도 감옥에 가서 막 몇십 년 선고를 받아도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근데 진보 쪽은 나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동지들이 나와 함께 뜻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 그럼 자기를 버려버려. 그런 사람들이 그 생겨요. 옳고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네. 또 보수는 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20여 년 동안. 그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소위 이제 산업화 근대화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건국하고 부국으로 국민을 지도해 왔던 그 가치는 언제나 보수의 자랑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큰 이름이다 보니까 웬만한 보수의 후배는 보수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저 경선을 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누구라도 선정이 되면 그분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국가적인 지도자로 배출하면 그만인데 네. 보수의 눈에는 그분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의 눈에는 자기들이 뽑는 후보가 이승만처럼 네. 또는 박정희처럼 무언가 큰 사업을 또는 큰 미션을 해낼 만한 분위기를 원하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영웅주의적 세계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대표가 무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하자면 없는 영웅을 말하자면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편집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국가에서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유권자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놀라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 올렸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적 정치 과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뽑아 올립니다. 그걸 더니 그리스 말로 뭐 데모크라시 여기에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카키스토크라시라고 부릅니다. 깡패를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빌런, 최악인 사람을 오히려 지도자로 뽑아 올리는 현상들이 관찰이 돼요. 종종 이건 민주주의 과정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평범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보다는 뭔가 강해 보이고 뭔가 어떤 미션을 과감하게 수행할 것 같고 뭔가 어디 딴 데 있다가 금방 출연한 오히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은 평범하게 보이는 거죠. 평범한 거는 싫다. 뭔가 좀 특별한 거 없어?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 카키스토크라시의 어떤 그 충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히틀러도 총선으로 집권한 사람이거든요. 히틀러 같은 게 그런 사이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유럽에도 동구권 이런 데도 굉장히 그런 충동을 받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종종 그 국민들에게 마치 어떤 영웅이 존재할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거는 좌도 마찬가지고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체제이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윤석열이라는 분에게 말하자면 그런 어떤 쏠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그런 현상이 어떤 진영에서든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저희가 내년 봄쯤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보수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까? 지금 뭐 가게문 닫게 생겼는데. 보수는 저는 뭐 국힘당에 대해서 늘 따가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국힘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그 자생력이랄까 정당으로서의 어떤 지표를 저는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도자를 계속 수혈받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스스로 어떤 보수라고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는 시장주의적인 어떤 원칙을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87년 체제는 소위 이제 민주화 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87 체제 이후에 보수는 민주당 1중대에 국힘당 늘 2중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2시간인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상법 문제라든가 아마 여기 3프로에서도 많이 다루었겠습니다만은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경제의 어떤 자본 투자를 주고 있는 자본 투자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데 있어서 보수가 자기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오로지 민주당의 급진성에 대한 반발로서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시간 주제 이것도 민주당에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 마찬가지고 이번에 양곡법 뭐 농안법 이런 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전부 말하자면 민주당이 끌고 가고 보수는 뒤따라가면서 뒷다리 잡고 반대하기에 급급한 거죠.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수는 전혀 자기 의제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